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김정대 의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기순용사의 문제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 SNS 글을 올리시면서 큰일 낼 사람들이다. 북한군이 자기네들끼리 총질하는데 우리가 사격 안 했다고 질타를 하다니 돌아버릴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제2SA의 근무자들한테는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이 사격을 했을 때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격이냐 아니냐. 네. 이걸 제일 먼저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격이라면은 자위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군이 자기네들의 지역에서 사격이 시작됐고, 예. 그것이 남쪽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절대 사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사격을 안 했다고 질타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뭐 자살에 가까운 행위가 되는데, 네. 제가 자세히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네. 북측 지역 판문각 이북에, 예. 북한의 중화기가 24시간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예. 만약에 어떤 교전 상황이 벌어지면은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 우리가 또 3대1 정도로 전력이 열세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우리 자위권 행사도 아닌데 개입하는 형식으로 사격이 시작이 되면,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데, 이건 유엔사에서 금지된 교전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경비구역의 지름 몇 센치입니까? 그 길이가 보도블록 이렇게 남북 경계선을 나타내는. 그것은 표식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보도블록 크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을 넘어와서 남쪽으로 넘어오면 북한 기순용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순용사는 우리 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북한 기순용사로 되는 겁니까? 정의가. 기순자는 우리 측을 넘어오면은 네. 이제 유엔사의 권한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우리 측으로 만약에 피탄이 됐다거나 만약에 사격이 됐다면은 이거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요 사태를 견주고 봐야지 우리가 거기에 응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우리보다 화력이 3배나 강하게 지금 판문각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자동화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건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예, 거의 뭐 모든 근무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 여기서는 남북한 병사가 가깝게는 5m, 멀리는 한 30m, 50m 정도 이렇게 이격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무할 때는 거의 뭐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딱 붙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상호 뒤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무장이 금지가 되고 상황 안정, 즉 회담의 안정적 여건을 보호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어떤 평화 유지가 여기에 주된 임무지 이쪽의 근무자들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근무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교전 상황이 허용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비상을 발령해서 인근에 있는 대대나 연대 증원 병력이 도착했을 때 우선 우리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증원 병력이 도착해서 유리한 환경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만 전투 배치가 돼 있는 거지 평소에 근무자들은 전투 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1연평해전 때도 그랬고요. 연평해전 때는 우리의 교전 수칙 문제가 하나의 또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번도 교전 수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정부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전 수칙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와 중립국 감시단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받던 지역입니다. 예. 따라서 이 교전 수칙은 유엔사의 권한이고, 예. 이번에 유엔사의 입장은 대처가 아주 적절하게 잘 됐기 때문에, 네. 하등의 교전 수칙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교전 수칙을 보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판문점은 기능 상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회담 장소가 아니에요. 네. 이제 일반 군사분계선의 교전 수칙에 유사하게 개정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네. 아니 뭐 언제든지 그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남북 회담을 한다? 네. 또는 뭐 군사 협상을 한다? 그건 뭐 이제 그 길로 기능 정지입니다. 예. 이번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당한 기순자 구출한 사람은 사실은 대대장이었던 걸로 밝혀졌거든요. 64, 54기 권영한 중령이라고 하는데 왜 네. 포화들을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그 선후배들 전화를 다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JSA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장교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그 훌륭한 장교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예. 아주 뛰어나고 예. 그 육사에서 연대장 생도를 역임했던 예. 엘리트 장교인데다가 모든 그 후배들의 말이 똑같은 게 이 선배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솔선수범했을 것이다. 특히 같이 근무한 장교 얘기로는 네. 항상 JSA 후방에 근무하는 대대장이 예.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뛰어나가서 예. 부하들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예. 부하를 보낸 게 아니라 예. 내가 직접 가서 사태를 수습하고 네. 종결짓는 예. 이런 거라면 그 양반이라면 충분히 했을 것이다. 네. 이래서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하는 건 본인이 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전부 다 장교들이 뛰쳐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지휘관은 통제를 하는 그 직위에 있는 것이지 예. 맨 앞에 나가서 하는 직위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면은 고도의 그 상황 판단력, 예. 또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었고, 예. 본인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요? 거기서 일단 단연간의 근무 경험이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대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령이지만은 위관급 때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권보도 다 알고, 또 유엔사의 지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네. 수없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가 숙달이 돼 있습니다. 예. 권영한 중령의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이인호 대위의 어떤 부하 사랑, 그죠? 베트남 전쟁에 네. 참여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휘자로서의 이러한 행동이 밑에 부하들이나 사병들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는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휘력에는 어느 정도 김종대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군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휘인가. 결국은 네. 상황을 판단하고 전체 군 중대와 소대를 다 지휘해야 될 사람인데 직접 몸으로 뛰쳐나갔다는 점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76년도입니까? 왜 8.18 도끼 만행 사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판문점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미르나무 절단하다가. 예. 그때 그렇습니다.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어떻게 대비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때 미르나무 절단을 하던 중에 북한이 이제 몽둥이와 도끼로 공격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판문점에는 군사분계선 개념이 없이 예. 완전히 유엔사하고 북한 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에 가 있고 그쪽이 남측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섞여 있는 중에서 벌어졌다는 게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네. 군사분계선 개념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네. 그때도 비무장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몽둥이 도끼로 도발한 겁니다. 도끼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소총까지 다 휴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지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죠. 네. 이런 점도 다르고 완전히 작전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북한의 도발이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 대포콘까지 선포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결국 사과함으로써. 예, 김일성이가 직접 사과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그 몽둥이와 도끼로 싸우던 때와 지금은 총으로 싸우고 군사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네. 단 한 가지만 불변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안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여기서 그 자칫 충돌이 확산이 되면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네. 대규모로 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모든 전투원들에게 근무된 거는 상황 안정이 제일의 임무로 돼 있다. 네. 이게 군사분계선 휴전선과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김정대 의원하고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동안에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말씀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정대 의원이었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뭐를 잡으셨습니까? 연예인 결별설.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또 연예인 결별설이 나오는 겁니까?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들키셨죠? 들으셨어요. 예. 오늘 그 이민호 수지 결별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민호하고 수지가 사귀었었어요? 그럼요. 2015년부터 지금 사실은 열애설이 알려져가지고 2015년? 예. 그때부터 좀 공개 연애를 해왔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결별 보도가 이제 나온 건데 뭐 양쪽에서 다 맞다. 최근에 이제 결별한 거 맞고 다만 이제 그 뭐 시기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사적인 부분 그 부분은 확인은 해주기 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뭐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오늘 전병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를 하니까 곧바로 이런 소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이거 뭐 무슨 사건만 있으면 연예인 무슨 열애설 내지는 연예인 결별설 그러는 게 터지는 식으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이른바 실검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수지 이민호의 이름이 역시 이제 전병헌 전 수석보다는 상위권.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주겠죠. 근데 뭐 전병헌 수석 소식이 또 지진 관련 소식에도 덮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격 자진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변수도 물론 이제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외에 계셨잖아요. 이제 들어오셔야 뭐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점이랄지. 또 이제 다음 주로 일단 검찰 소환 시기가 이제 대체로 이제 잡혔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만둔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뭐 지진 터지니까 그 소식이 꽉 언론에 보도되는 이 와중에 그냥 조용히 자진 사퇴 딱 해버리니까 뭐 또 묻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 공공연한 패턴이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나만 조용히 사라질 수 없다. 누구도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관련한 이거는 이제 뭐 그 약간 소문으로 좀 정치권에 좀 돌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보면 이제 댓글로도 많이 달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결국 자유한국당의 그 친박계 실세 정치인들 최경환 의원, 서청원 의원 뭐 이런 분들요. 서청환 의원 경우는 이제 이번 그에는 이제 사실은 그분 얘기는 이제 없고요.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이 지금 이제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이제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왜 이제 나오느냐 하면 롯데 홈쇼핑이 만약에 2015년 시점에 로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병헌 전 수석이 그 당시 야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도 있고 뭐 위원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보통 이제 1순위 위원장 2순위 여당 간사 뭐 그다음 3순위쯤 이제 야당 간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당 간사에게 이런 정도 로비를 했다면 그 나머지 분들 특히 여당 출신의 위원장 또 여당 간사에게는 당연히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어쩌면
뭐 더 큰 금액이 오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걸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로 이제 뭐 전병헌 전 수석부터 먼저 일단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돌고 있긴 합니다. 예.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비리 관련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 별 얘기는 없어요. 검찰 쪽에서 실제로 뭐 수사를 확대한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긴 한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그 국회 쪽의 로비 관행 그런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야당 간사에게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위원장이 그 이른바 친박계 핵심 중에 한 분이죠. 그 홍문종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여당 간사가 그 친이계 조혜진.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전 의원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시기하고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 최경환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롯데 쪽으로부터 좀 금품 수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와가지고 그 기자가 뭐 이제 기소당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그때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 의원도 뭐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마 좀 진보 성향의 분들 같은데 그런 댓글들도 지금 계속 많이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 근데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이 국회에서 어떤 이권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 있으면 다 이렇게 로비 대상이 되시겠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합법적인 로비가 없으니까 로비가 합법화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변호사들만 이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무법인 쪽에 국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보좌관 출신이랄지 또 국회 그 입법 공무원 하던 분들 이런 고위직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사실은 뭐 이른바 입법 로비 또 예산 로비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